약사별공 13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또 반갑습니다. 만나게 됐군요. 반갑습니다. 우리는 뭐 자주 만나요. 자주 만나면 좋은데 이게 우리가 만나는 게 어떨 때는 좀 빨리 만나고 어떨 때는 한 2, 3주 후에 만나기도 하고 막 그러네요. 예, 좀 네. 불규칙하죠. 네. 죄송합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좀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하다 보면은 어느 시점에는 좀 규칙적이 되겠죠. 저는 스머프 천문호입니다. 예, 저는 기도원이라는 필명을 갖고 있는 신영건입니다. 네, 저는 반도 황해평입니다. 네, 송혜진 송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주경이라고 하는 서한석입니다. 이번 회는 요새 한참 국감을 하고 있는데 이 국감의 그 보고 의료 쪽 그 내용들 중에서 저희들이 그 방송을 했던 내용들하고 겹치는 부분들이 좀 상당히 있어요. 그죠? 그 당시에 저희들이 방송을 하면서 1회 같은 경우가 마통 시스템이라고 마약 통합 시스템에 대해서 했었었는데 이제 그런 내용들에서 저희들이 지적했던 부분들이 사실 뭐 어차피 그 문제점은 뻔히 드러나 있는 거기 때문에 국감에서도 뭐 똑같이 문제점이 지적이 되어지고 우리가 얘기했던 대안과 비슷한 내용들의 대안들이 나오고 해서 겸사겸사 저희들이 방송했던 내용과 요번에 국감에서 내용되어졌던 부분들을 좀 비교를 하면서 뭐라 그럴까 저희들이 방송했던 내용에 대한 뭐 업그레이드 아니면 또 한번 다시 돌아보기 뭐 그런 개념으로서 이번 회를 그 진행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 마약류 통합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내용을 짚어보도록 하죠. 우리 기도원님이 그 말씀을 좀 해주세요. 예, 저희가 팟캐스트 처음 방송을 시작했을 때, 그러니까 막 생각이 나는데 그때 처음 주제로 잡았던 게 아마 마약류 통합 시스템 관련 방송 내용이요. 다들 뭐 기억나시죠? 네. 그때 그 여러 명이 모여가지고 저희가 방송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저희가 마약류 통합 시스템이 그때 당시에 5월 18일날 이제 실시가 됐었는데 실시되고 난 그 후 얼마쯤이죠? 후였나요? 얼마쯤이었나요? 하여간 마약류 통합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크게 아마 세 가지 정도를 우리가 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는 현재 그 식약처가 실시하고 있는 현 시스템으로는 그 주민등록을 기재 안 하고 등록할 수가 있다. 그럴 경우에는 이게 그 제대로 투여가 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다른 병원에서 투여가 되고 있는지 이거 중복 상황을 알 수가 없다. 처방 전에 그렇죠. 주민등록번호가 그렇죠. 예. 기재되어 안 그렇죠. 기재되어 있어요. 예. 그다음에 마약류 통합 시스템이랑 그다음에 심평원, 그러니까 마약류 통합 시스템으로도 그 식약처를 올리고 그다음에 심평원에다 우리가 그 보고서를 올리잖아요. 뭐 그리고 뭐야 우리가 청구를 하니까 그때 우리가 DUR이라고 의약품 안전 사용 의약품 안전 사용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이게 서로 공유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이거 해도 체크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어떤 마약 통합 시스템을 통해서 어떤 부작용이라든지 중복적으로 투여되는 것들을 막아내기 힘들다라고 우리가 아마 얘기를 했었고요. 세 번째로는 이게 돈 많이 들여가지고 전산 시스템이 이런 하나의 그냥 거대한 장부다. 그 장부 정도지. 그 약국에서 우리가 장부를 적고 있는데 이거를 그냥 커다란 국가 차원에서 장부로만 넣었는데 이게 돈 많이 투여한 만큼의 정말 효과가 있는 거냐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얘기했었는데 그 요번 이제 얼마 있으면 이제 10월 31일이면 이제 국감이 끝나긴 하는데 그 국감에서 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그 몇 가지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그 좀 얘기를 했는데 식약처에서 자료를 받았겠죠. 일단 주민등록 기재가 안 된 건수가 한 43만 건 정도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부분들이 뭐 우리가 얘기했지만 처방 전에 그 아예 기재가 안 되거나 아니면 뭐 1111 원래 뭐 1 뭐 이렇게 뭐 7자리가 뜨잖아요. 근데 뭐 1111로 된다든지 인식할 수 없는 뭐 1000으로 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들로 그 얘기를 하면서 이 부분들이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프로포폴을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서 왜냐면 이게 마약 통합 시스템이 촉발되었던 게 이제 프로포폴의 그 오남용이었잖아요. 그래서 프로포폴 부분들을
얘기를 하면서 실제적으로는 그뭐 심평원에서 올라갔던 그 프로포폴 건수랑 그다음에 시작처에서 올라갔던 건수랑 이게 조화가 안 맞는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그 시스템이 물론 좀 틀리긴 하겠지만 시스템이 안 맞기 때문에 누군가 하나는 여기는 올리는데 여기는 올리지 않고 이런 식으로 이 조작이 가능한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해서 그 이제 국회에서 심평원의 DUR 시스템과 그 다음에 그 마통 시스템을 연계하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냐라고 문제 제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민주당의 이제 김상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마통 시스템 보니까 그 향정신성 의약품의 마약류가 사망한 자한테도 처방이 됐다라는 식의 이제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그 사망한 자에게 그게 나오느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식약처장이 답변한 부분들은 일단 12월 달까지 현재 그 2018년도 12월 30일까지는 계도 기간이다. 라고 하면서 이 부분들 쪽에서는 좀 이게 그 처음에 시도한 제재니까 좀 오류가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DUR과 그 마통 시스템은 저는 잘 이해는 못하겠지만 어쨌든 마통 시스템하고 DUR은 좀 시스템이 성격이 좀 틀리다라고 얘기하면서 근데 어쨌든 연계는 해보겠지만은 DUR 시스템하고 연계하는 것보다는 뭐 환자 본인 환자 그 주민등록을 통해서 그 본인이 맞는지 이런 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뭐 하겠다 뭐 이런 식이 나왔는데 일단 뭐 기사만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좀 더 우리가 그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됐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건강사회론 역사에서 이제 의견을 좀 밝혔죠. 그래서 그동안에 마약통합 시스템 실시될 때도 그 의견을 냈었는데 그 마약류 의약품의 오남용 사고 방지를 위해서 우리도 이제 방송한 거하고 거의 유사하게 의견을 냈어요. 그래서 마약류 포함 처방전 발행 시에는 반드시 환자 주민등록번호 기재를 의무화해야 된다라고 또 의견을 냈었고, 그다음에 마약류 포함 처방전 조제 시 약사가 환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잘 적혀져 있는지 확인을 의무화해야 된다. 그리고 마약류 포함 처방전은 DUR을 강제 실시해야 된다라고 하고요. 위에 어떤 현재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거 나 안 할래 어떡할 거야 뭐 이렇게 하면 또 이제 할 말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불이행 시에는 처벌 조항을 신설한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의견을 냈어요. 어쨌든 좀 더 봐야겠지만 어쨌든 국회 나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요 마약 통합 시스템은 다른 건에 비해서 그래도 제법 그 의약품 사안에서는 조금 그래도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온 건이 아니었나 생각되고, 저희가 처음 1회 방송에서 얘기했던 어떤 우려했던 사항들이 뭐 그대로 나타난 것 같긴 하네요. 그게 상당한 돈을 들여갖고 그런 그 시스템을 만들어 놨는데 그 시스템을 그러니까 한 4개월 정도 한 거죠. 4개월. 예. 4개월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그 불일치가 일어나는 지금 이 시점에서 놓고 보면 단순하게 국정감사에서 그 일회용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 DUR과 마통 시스템은 다는 아니겠지만 특정 영역 어떤 뭐 향정이라든지 마약이라든지 마약류죠. 그러니까 마약류에 관해서는 연계를 할 수 있는 대책을 확실히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제 생각에는 지금 여러 가지 이제 하여튼 뭐 제도가 뭐 이렇게 완전하게 지금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고 문제점들이 계속 지적되고 있는데, 이제 제가 하나 바라보는 지적점 뭐냐면 실제로 지금 마약류 통합 시스템 이게 계속해서 언론에 나오고 신문에 나오는데 대부분의 이런 국민들은 자기하고 무관한 내용이라고 대부분 이제 보고 듣고 지나가는데, 실제로 그 자기가 맞는 주사나 먹는 약이 마약이나 향정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의사나 약사가 그 개인에 대한 정보를 국가한테 실시간으로 뭐 보고를 하고 있는 법안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국민들이 병원 약국 가서 주사나 먹는 약을 탈 때 본인이 먹는 약에 마약이나 향정이 섞여 있을 경우에 그걸 의사하고 그 약사한테 실제로는 설명 못 듣는 경우가 허다하고
실제로 본인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으려면 그 처방전이라든가 영수증에 마약이나 향정 이런 게 저는 찍혀 있어야 표기가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야만이 그 환자가 내가 맞는 주사나 약이 국가한테 실시간으로 보고가 되네? 이런 게 환자들이나 국민들이 알아야 될 권리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국민들한테 고지를 하지 않고 특히 국가에서 특히 의사나 약사한테 그런 거를 설명을 하거나 표기하도록. 그래서 저는 그 처방전이 됐든 영수증이 됐든 이런 경우에 의사나 약사가 병원이나 약국에서 본인이 이제 본인한테 오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이게 마약이면 마약, 향정이면 향정 이렇게 정확하게 표기가 돼서 환자들도 즉시 본인이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게 이게 지금 이런 거다 이런 거를 저는 알게끔 하는 이런 저는 게 좀 지적을 좀 하고 싶습니다. 네. 우리 반도 쌤은 하여튼 의약품 부작용과 이런 그 마약 이런 거 관심이 상당히 많으세요. 아주 참 좋은 관심 사항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작용 같은 보고를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참 반도 쌤이 상당히 존경스러워요. 그렇지는 뭐 않습니다. 저도 그 한 4개월 정도 다들 약국에서 해봤지만은 이렇게 하면서 그 뭘 느끼냐면은 이게 이제 현재 우리가 그 실시간 보고가 아니라 일괄 보고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괄 보고라고 하는 게 뭐죠? 그러니까 일괄 보고가 이제 소위 말해서 그 마약류는 마약은 일주일 이내로 사용한 것도 일주일 내로 보고를 해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향정식성 의약품 같은 마약류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보고할 수 있게 시스템이 되어 있거든요. 한 달 동안 사용한 거를 다 이제 합쳐갖고 보고를 그렇죠. 한다는 얘기죠.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거의 그 실시간 보고는 안 하고 일괄 보고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한 달 정도의 텀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한 달 정도 물론 어떤 행정적인 문제들이 있으니까 그 실시간으로 다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겠지만 어쨌든 한 달 정도 이렇게 텀을 둬서 했을 때 물론 어느 정도 도움이 되겠지만은 이게 한 달 정도 차이가 있는데 어떤 중복 투약에 이게 이걸로 걸러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안 걸러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기도 하고 이게 정말 그 우리가 사입하고 그 다음에 이런 행정적인 것들 시스템 비용 들은 거랑 저희가 하는 사회적 비용을 상당히 들이는 거에 비해서는 실제적으로 국민들한테 아니면은 뭐 안전성 면에서 정말 정말 이득이 갔는지 현재로서는 아직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근데 그거를 다 아주 세밀하게 분석을 한 건 아니기 때문에 꼭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프로포폴 같은 거는 사용량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한 개인이 굉장히 많은 양을 사용을 했다라고 하는 보고도 나오는 걸로 봐가지고는 이렇게 많은 그 향정을 사용해도 되는가라고 하는 그 의구심도 들기도 하고 해요. 그 주민등록번호를 기재를 하지 않고 이제 그 마약류 처방이 발행이 되다 보니까 의사나 처방을 직접 내는 의사들 같은 경우에도 한 환자에게 이게 정말 우리가 일반적인 용량에 비해서도 횟수에 비해서도 훨씬 더 많은 양을 투여를 하고 있는 게 오히려 조금 더 나중에 자료가 남지 않으니까 좀 편안하게 부담 없이 지금 투약을 처방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지금 현재까지는 만들어져 있는 건데요. 만약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가 된다고 하면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어쨌든 그 자료 자체가 남아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허위로 조작을 한다거나 뭐 과다 투약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상당 부분 줄어들 수 있을 거라고 선생님 생각합니다. 생각에는 그 주민등록번호를 기재를 안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그 비급여 처방들이 가장 큰 이유잖아요. 비급여 처방 같은 경우에는 저는 흔히 좀 약국에서 많이 봤던 거는 그 식욕 억제제 같은 경우가 우선 한 달 이상은 처방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연속적으로 2개월인가 3개월까지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많이 해요.
근데 다 하잖아요. 다 공공연히 알고 있죠. 심지어는 어떤 환자분은 본인이 이제 3개월 동안 먹어야 될 분량을 처방을 받아야 되는데 한꺼번에 90일치 처방을 안 내주니까 30일씩 끊어서 자기나 뭐 자기 여동생 뭐 언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쨌든 주민등록번호가 기재가 되지 않는 거라서 이름만 그냥 다른 사람 이름을 대가지고 30일을 끊어가지고 식욕 억제제 즉 향정신성 의약품이죠. 이걸 처방을 받으러 오는 경우 사실 눈에 빤히 보이죠. 이게 본인이 다 먹을 거라고 하는 걸. 하지만 약국에서는 사실 이거를 어떻게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살을 빼려고 먹는 것도 문제긴 하지만 이 약물에 중독이 돼가지고 먹는 사람들도 상당 부분 사실 많이 볼 수도 있는데 이런 거는 지금 현재 마약 통합 관리 시스템 이걸로는 전혀 걸러질 수 없는 상황이고 좀 답답한 부분이 그러니까 그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어쨌든 간에 밖으로 알려지는 것들을 원치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밖으로 알려지는 거를 원치 않는다라고 하는 것들은 정해진 사실은, 용법 용량대로 네, 처방을 안 내는 거죠.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사실은 그렇게 먹어서 부작용이 서로 없다 하더라도 그 의학적 근거를 갖고 자신 있게 처방을 할 것 같으면 저는 주민등록번호가 왜 그거를 비밀로 할 건가라고 하는가 저는 굉장히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주민등록번호를 자꾸만 기재를 안 하고 은폐를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 근거도 근거지만 윤리적으로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행위다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국가적으로 그거를 눈치를 보고 그런 행위를 하도록 조장을 해서는 안 되겠죠. 그거를 강력하게 그래야지 국민 세금을 들여서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보람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건 국가가 정말 이 일을 잘못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가요. 예, 제가 구체적인 사례를 보니까 올해 5월에서 7월까지 병의원에서 프로포폴 처방이 심사평가원의 보고는 273만 8,151건이고 마약류 통합 시스템, 마통 시스템 집계는 184만 6,889건 그리고 이 차이가 보니까 89만 2,262건이에요. 그러니까 184만 6,889건은 파악이 되고 있고 89만 2,262건은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민등록번호 없이 처방이 된다는 거죠. 거의 3건 중에 1건은 그렇게 처방이 그러니까 저기 놓치고 있는 것 중에 그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죽은 사람한테도 투약을 하고 있는 그거 어떻게 투약을 했을까요? 죽은 사람한테 사망하신 분한테 서류상 한 거죠. 그분은 왜 필요했을까요? 향정이 아니 국가에서 많은 발걸음이 떨어지죠. 아니 국가에서 많은 예산을 투여하고 그 실제로는 합리적인 이런 국민들이나 의사나 약사나 전문가 집단한테 설득도 충분하게 하지를 못한 상태에서 하고 있는데 실제로 구멍이 숭숭 뚫린 정책을 돈을 쓰면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것이 아직까지는 합법적인 거죠. 네, 그렇죠. 근데 정작 문제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마약이나 향정 관련된 주사나 약을 본인이 복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실시간으로 국가에 보고되고 있다는 게 환자 본인들이 전혀 모르고 있어요. 이게 실제로는 지금은 개인정보 뉴스에 나오는데 반대는 저긴 어떻게 해요? 돌아가신 분은 어떻게 해요? 그분의 개인정보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거 이게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가르쳐 줘야 되고 참 그게 너무 신비스럽지 않아요? 아마 사후 세계도 굉장히 복잡하신 모양이에요. 이게 현실법을 뛰어넘는 이런 상황이죠. 사후 세계에는 처방할 의사가 없는 모양인데. 그러니까요. 그쪽에서 보는 것 같아요. 그 약을 너무나 사모하거나 사랑하지 않은 이상 어떻게 돈은 누가 내죠? 사망하신 분한테 약을 전달해 주려면 그것도 참 획기적인 일 같은데 돈은 누가 내나요? 그거 어쨌든 아마 사후 세계에서 돈은 은행으로 들어오나? 돈은 이제
사람이 자재들이 냈을 거고 배달은 저승사자가 했을래나? 그러니까 그럼 제사 지낼 때 아마 놓고 하나요? 아주 정말 우리가 이 시스템을 통해서 굉장히 그 희한한 여러 가지 경우를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정말 이해가 안 가는 이런 일들이 하루 빨리 이성적인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끔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마약류 통합 시스템은 뭐 이 정도로 하면 되겠죠? 네네. 네, 그러면 두 번째로 저희들이 또 이게 그 방송을 했던 건데 리피오돌이라고 하는 리피오돌이 예, 간암 환자에게 간암 조영제로 사용했던 약이잖아요, 그죠? 리피오돌 사태를 본 공공제약 필수 의약품 그 관리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한번 얘기를 했었었는데 이것도 이번에 국감에서 얘기가 됐었었죠? 네. 그것도 기도님이 좀 말씀 좀 예. 해주세요. 요거 저희가 방송 그 제5회 저희가 이제 책을 가지고 좀 했었는데 그 당시 제약산업의 불편한 진실 가지고 얘기할 때 리피오돌 관련된 얘기, 그 다음에 공공제약 관련된 얘기, 뭐 필수의약품 관련된 얘기를 좀 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이번 국감에 리피오돌 관련된 얘기가 다시 또 이제 언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좀 다시 한번 얘기를 한다면은 리피오돌은 간암 환자에게 뭐 경동맥 화학 생전술이라고 하네요. 시행할 때 항암제하고 혼합해서 쓰는 조영제로 일단 국내에서는 퇴장 방지 의약품으로 알려진 약이었어요. 어떻게 문제가 됐냐라면 원래 이 가격이 그 예전부터 써였는데 가격이 되게 그 뭐 몇천 원이었다가 어쨌든 한 2만 얼마였는데 2만 얼마 정도로 됐었다가 26만 얼마. 그러니까 정확히 이제 그런데 그러니까 2012년도에 52,560원이었는데 6년 만에 26만 2,800원을 요구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거 안 내면 이거를 보장해 주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 약을 공급하지 못하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현재로는 이 약에 대해서 대체할 만한 약이 없는 상태에서 보험 당국이라든지 아니면 환자들이 좀 다급해진 거죠. 그러면서 이거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그 뭐 간담회도 있고 그 다음에 약간 협상도 있고 막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7월 달에 결론을 봤습니다. 그래서 얼마로 받냐? 조금 그 가격을 깎아가지고 19만 원에 최종 협상을 했고요. 어쨌든 이걸로 인해 가서 건강보험공단이 연 뭐 41억이 뭐 추가될 거다. 환자 공단 추가 부담이 41억이고 어차피 이게 이제 암에 있는 사람들 쓰는 거니까 이제 5%만 이제 환자가 부담이니까 나머지 95%인 공단 부담이 한 39억 정도 될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공단이 합의는 이렇게 했대요. 뭐 그 제약사의 공급 의무와 미이행 시 제재 방안, 미공급으로 환자 부담 발생 시 보상 등을 부대 조건으로 부속 합의했는데 부속 합의 내용은 나와 있진 않아요. 좀 어떻게 했는지 이런 안전망을 마련했다 정도로 7월달에 합의가 됐는데 이제 이걸 가지고 국감에서 나왔죠. 그래서 국감에서 이제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께서 현재 이제 그 국가 필수약 그러니까 리피오돌 관련된 얘기를 좀 하면서 국가 필수약 절반이 수급 불안에 있다. 그리고 그 이 내용들이 제대로 수입이 안 되거나 생산이 안 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물론 이제 뭐 남인순 의원이라든지 몇몇 의원들은 이제 게르바 코리아 대표를 불러가지고 공급 안 한 거에 대해서 이제 막 이제 좀 뭐라고 해야 되죠? 이제 윽박지르고 그래서 뭐 해결책은 없지만 어쨌든 윽박지르고 이런 식으로 끝났긴 했는데 어쨌든 그 중에서 이제 신동근 의원께서는 이제 어쨌든 이런 국가 필수약에 대해서 그 지금 수급 불안이 있으니까 현재 이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공제약 같은 게 필요한 게 아니냐라고 이제 문제 제기를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은 그 부분에서 공감을 한다면서도 공공제약을 실시할 건지 아니면 만들 건지 안 할 건지에 대해서는 좀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양분된 의견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5회 방송할 때도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뭐 공공제약 부분들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이 수급 불안을 단기적, 중기적, 장기적으로 어떠한 제도를 마련할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결론을 내지 못했지만 어쨌든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서도 물론 결론은 못 내놨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그 다음에 그런 약가 협상을 할 때
이 부분들을 부대 합의를 정말 어떻게 잘 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도 뭐 추후에 뭐 공개하겠다, 뭐 내년 추후에 나중에 필요가 되면 얘기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게 계속적으로 이게 사실 매년마다 되풀이되거나 문제제기되는 문제인데 뭐 국회의원들이야 그 사람 당사자도 모아놓고 그냥 한번 와 뭐 안 하느냐 뭐 대책 마련해라 하는데 결국은 다시 또 도돌이표로 또 1년 지나서 왜 안 하느냐 또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보는 단골 단골 뭐 똑같은 메뉴 그걸 계속 보는 것 같은 뭐 그런 어떤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참 그 반수가 그러니까 지금 지정되어져 있는 필수 의약품의 반이 생산이 안 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생산도 안 되고 없는 우리나라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없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정말 없는 의약품에 해당하는 질병이 발생을 하면 무방비 상태라고 하는 얘기가 되어지는 거죠. 이건 굉장히 심각한 얘기거든요. 사실 따져놓고 보면 그렇죠. 근데 그거를 그 부분에 대해서 수십 년 동안 논란만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의 문제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또 방치만 해놓을 수 있는 부분의 문제는 아닌 것 같거든요. 이거는 지속적으로 자꾸 여론을 환기를 시키면서 뭔가 해결책을 모색해 갈 수 있게끔 그 계속 압력을 좀 넣어야 될 사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얘기가 되어지냐면 우리나라가 제약회사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제약회사와 몇 개의 공공제약사라고 하는 부분들을 세워서 과연 이게 해결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인지라고 하면서부터 그 시작을 해서 왜냐하면 우리도 예전에도 그 리피오돌 때문에 얘기했잖아. 리피오돌은 제약회사가 있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특허 품목이고 그 원료 자체도 지금 우리나라에 못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제도적으로 그러면 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없겠냐. 그럼 예를 들어서 RSA라고 우리가 한번 했잖아요. 리스크 쉐어링 그 어세스먼트 하면서 그 약가를 위험의 사회 분담이라고 하는 그 취지로 약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거 어떤 물질을 가지고 그것도 하는데 그런 그 제약회사에 이 어떤 그 사회적 책임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런 의약품에 대한 의무적 생산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반드시 부과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 생각이 들어가는 측면도 하는 게 이건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제도적으로 의약품 계약을 할 때 뭐 그런 계약이 같이 들어가서 같이 된다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약국에서 흔히 어떤 예고도 없이 약이 품절되는 경우가 꽤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환자들한테 약은 못 주고 요새는 매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수급 불안정 사태가 너무 흔하게 다반사로 일어나서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제약사한테 페널티를 가할 수 있는 그런 규제 방안이 있어야 될 텐데 아직까지는 그게 지금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제약사들이 그거를 피하려고 약을 완전히 공급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 공급을 해서 어쨌든 한국에는 조금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구하려면 또 이 약사들은 정말 모든 정보망을 다 통해서 그렇죠. 그거 하는 구하려고. 그래서 구해지면 다행인데 사실은 못 구하는 약도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이런 거는 사실은 뭐라고 영어로는 그 쇼티지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 수급불안 의약품 같은 것들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이 우리가 얘기하는 이 필수 의약품 공공 컨트롤 이 파트 중에 하나 있겠죠, 그죠? 그런 거에 대해서도 한번 논의를 좀 그 대안적인 부분을 갖고 좀 논의를 계속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수급 불안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그 제약회사는 그 수급을 못할 것 같으면 몇 개월 전, 보통 6개월이었나? 그러니까 6개월 전에 통보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준비를 할 수 있게 해준다라고 했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수급을 안 하는 것은 아닌데 이 수급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소량. 그러니까요. 이거는 사실 엄밀히 따지면은 수급을 한다라고 보기 어렵거든요.
우리가 이것처럼 그런 식이약품뿐만 아니라 필수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우리가 필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는 뭐 혈압약이라든지 당뇨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막 한두 달 사이에 몇 주 막 떨어지고 그 다음에 갑자기 뭐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되면은 이게 수급이 계속 불안정하면은 그 일선에서 한 사람들이 정말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특히 어. 그런 제품들은 대체 의약품이 제대로 없죠. 내로 없죠. 예, 그런 게 대체 많죠. 의약품이라도 제대로 있으면은 수급 불안정하면은 이게 대체할 수 있는 게 방법이 되는데 그러니까 제약 산업을 키운다고 혁신형 제약 기업 이런 것도 만드는데 이렇게 수급 불안정을 일으키는 제약 회사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이게 좀 이런 것도 좀 어떤 그러니까 우리를 만들어서 혁신적으로 약을 공급 안 하는 거예요. 이런 좀 벌점 같은 걸 줄 수 있는 이런 걸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저희가 한번 저희들이 이 방송을 하면서 한번 좀 계속 고민을 좀 하다가 어느 시점에 이런 내용들이 좀 축적이 되어지면 한번 특집으로 이런 내용을 좀 한 그 2회 정도나 3회에 걸쳐 갖고 한번 그 내용과 대안을 한번 좀 충실하게 마련해 보는 것들을 네. 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요 문제는 뭐 요 정도로 네, 우리 어차피 우리가 그 국감에 대한 네. 뭐 AS 차원이니까요. 예, 접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것도 이제 여름에 엄청나게 대한민국을 마구마구 흔들었던 부분의 문제죠. 그 발사탄이라고 하는 혈압약인데 거기에 제조 공정상의 문제로 인해서 나타난 중간물, 그 이제 불순물이 된 거죠. NDMA라고 하는 맞죠? NDMA라고 네. 하는 그 문제, 이 부분의 문제도 뭐 이번에 국감에서 아주 많은 얘기가 되어졌고 우리가 이제 유탄이라고 그러죠. 이 문제가 어디로 튀어나오냐면 제네릭 복제약의 난립이라고 하는. 그때 우리 방송할 때도 이게 과연 그 문제랑 어떻게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냐라고 얘기는 했지만 어쨌든 이 부분의 문제로 튀어서 지금 복제약 공동 위탁 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한 품목에 복제약이 많은 거에 대해서 이게 문제가 돼갖고 이 문제까지도 지금 그죠? 그 쟁점이 되어졌어요. 네. 이 발사르탄 성분의 고혈압약 이거는 저희가 제3회 방송에서 언급을 했었는데요. 이때가 7월 달이었죠. 그래서 7월 달에 한번 터지고 그 다음에 또 8월 달에 한번 터지고 뭐 이렇게 해서 했었는데 어쨌든 발사르탄은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긴 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전체는 그 14개 품목 중에서 그 이제 고혈압약이 NDMA 관리 초과한 게 14품목인데 어쨌든 그 고혈압약 그 해당 발사했던 175 품목을 다 뭐 회수했다라고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또 많이 얘기했지만은 중국의 화하이 회사가 115 품목, 그다음에 그 외의 품목이 65 품목 정도로 해서 회수가 지금 거의 이제 완료돼서 한 84%를 자체 회수했고 28개 정도를 올해 완료할 예정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때 얘기할 때는 어쨌든 그 발사르탄이 뭐고 그 다음에 NDMA가 대충 어떤 거고 식약처 조치는 괜찮았느냐에 대해서 일단 식약처가 발빠른 조치는 했다라는 것을 일단 긍정적인 걸로 했어요. 이거에 대해서도 국감에서는 일단 초기 조치는 재빠르게 했던 것에 대해서 동의를 했는데 이제 두 가지의 문제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다른 나라 그러니까 이게 우리 국회의원들이 이해도가 떨어질 수도 있긴 한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품목 수가 한 10개에서 15개 정도의 어떤 제네릭만 퇴출이 됐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품목이 많냐. 품목 수가 많으니까 관리하기도 힘들고 그 다음에 이거를 재빠르게 좀 조치하지 못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그 생동을 하고 공동으로 만드니까 이거 과정에서 제네릭의 안전성이라든지 이것들 담보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제네릭 난립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왔어요. 이거하고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 다음에 불순물 발사르탄이 우리가 NDMA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NDMA뿐만 아니라 NDEA도 약간 뭐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나오면서 그 발암 가능성 물질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유럽 EMA 유럽 의약품청에서도 이 부분들을 일단 그 취소하고 이 부분들을 다시 또 뭐 회수한다는 뭐 얘기 나오면서 그 우리나라도 이제 그 NDEMA를 이제 어떻게 할 거냐라고 이제 얘기가 좀 됐나 봐요. 국감에서. 그 유럽하고 그다음에 미국 그 일본 같은 경우는 NDEMA에 대한 어떤 검사라든지 시험법을 완결한 다음에 완결을 해서 이걸 실시하고 있는데 왜 그 식약처는 전수조사해 가지고 계획을 만들고 계획을 발표했는데 왜 전수조사에서 검사 같은 걸 해서 이거 불순물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왜 그걸 못하느냐 이런 게 좀 국감에서 언급이 좀 됐어요. 그래서 이게 그 검사 시험법이 식약처가 안 하려고 해서 한 거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우리가 능력이 좀 떨어지는 건지 아니면은 그 부분에 대한 입장이 아직 그걸 먼저 하려고 이 부분들을 아직 좀 그 미루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국감에서는 왜 다른 나라 그 선진국들 소위 말해서 우리가 A7 국가라고 하는 데에서는 이미 다 끝났는데 왜 우리는 못 하고 있느냐 그리고 왜 전수조사를 한다 그러는데 왜 전수조사 하지 않느냐 그리고 왜 NDA 이런 그 추가적인 불순물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있는데 왜 검사를 하지 않느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고 어쨌든 뭐 식약처에서는 전수조사를 빨리 뭐 실시하겠다 뭐 이런 식의 어떤 뭐 언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그래서 그건 자료를 못 받은 모양이죠? 예. 그쪽 그 ND 뭐 EA 예. 그 자료는 받지 못한 모양이죠 식약처에서? 그러니까 그 자료를 받았으면 금방 알 텐데. 근데 그걸 제약회사에 있는 각 제약회사들은 그걸 모르니까. 왜냐하면 이미 다 통과가 되어져 있는 허가를 받은 의약품에 추후로 나와 있는 그 이런 NDEA 같은 NDMA도 마찬가지였었는데 그건 다시 추후로 검사를 해야 되는 거니까 뭐 시간이 좀 걸릴 텐데 그런 보고가 있으면 빨리 조치를 취해야죠. 또 괜히 잘못 얘기 나왔다가 발사탄처럼 그냥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그러면 곤란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뭐 그 원래는 그 발사르탄 어떤 이쪽 그 ARB 계통 중에서 그 사로탄 계열이 또 있나 봐요. 사로탄 계열이 뭐가 있죠? 많죠. 사로탄 굉장히 많죠. 거기에 이제 원래는 NDMA 같은 경우에는 그 시험법이 검사 대상에서 5개 중에서 하나 정도만 이제 시험법이 미완성이 됐대요. 그래서 관리 기준을 해가지고 이제 전수 조사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아직까지 안 되고 있는 거고 NDEA 이거는 이제 2018년 9월 13일 정도 인지를 했대요. 그래서 EMA하고 그러니까 유럽 의약품청 그다음에 미국 FDA 홈페이지에 나오면서 인지는 했는데 검사법을 마련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쪽에서는 저쪽은 검사법을 마련해서 아마 실시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이제 지금 시행 중인가 보죠. 저쪽은. 그때도 저희가 방송할 때 제가 그 얘기를 했었는데 그 사르탄 계열이 다 이런 식의 불순물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그때 얘기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로 밝혀진 거고 그냥 이게 구조가 비슷하니까 비슷한 그 공정에 뭐 공정을 바꾸든지 해가지고 비슷한 공정을 시행을 했을 때 그렇게 그 불순물이 그 새로 발생하는 그런 것들은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빨리 조사를 해갖고 그 없으면 없다고 빨리 발표를 해서 그 불안하지 않게끔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그게 될지 모르겠네요. 근데 NDMA에 대해서 다른 사르탄 계열 같은 경우에 시험법도 지금 아직 물론 하나 왜냐면 이것도 마련해서 바로 하기로 했는데 언제 전수 조사를 할 것이며 근데 이제 NDEMA가 발음도 잘했네요. NDEA 이쪽은 아직 검사법도 아직 마련이 안 돼가지고 이거를 그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는데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이제 좀 약간 좀 결론적으로 좀 얘기를 하면은 아까 우리가 그 마통도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뭐 공공제약사 뭐 리피우들 사태에도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쪽 그 발사탄 얘기하면서 참 그 신기했던 게 거기 있던 국회의원들이 마통 시스템을 막 그 질타하고 그 다음에 그 리피우들 사태를 질타하면서 국가에 대한 규제가 이렇게 나약해도 되겠느냐 국가의 규제가
강력해야 되고 이분도 어떻게 국민들이 안전수 담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지. 그러면서 예산 문제 얘기 안 하고요. 그 다음에 인력 부분도 얘기 안 하고 그러면서 엉뚱하게 왜 국회에서 그런 이상한 법안을 만들까라는 것에 대해서 야 정말 그 아수라 백작이 따로 없고 야누스가 따로 없다는 생각을 많이군요. 왜 그럴 때는 뭐 국가에 대한 규제라든지 아니면은 뭐 정말 이런 것들을 정말 필요하다고 얘기했는데 정작 그걸 하기 위해서 신약을 허가하거나 적응증을 어. 약에 대한 적응증을 허가하거나 수입을 빨리 하거나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규제, 정반대 제스처나 주장을 하죠. 예, 어, 규제 그러니까- 완화가 약이라고 그러니까 하죠. 오늘 이게다가 이제 내일 만약에 제약사는 그러면 아니 제약회사들 빨리 하기 위해서 그 신속하게 빨리 허가를 내야지 왜 안 하느냐 뭐 이런 식의 또 발언을 하면은 저 사람이 정말 저거 제정신이면은 저렇게 얘기할 수 있까라는 생각을 가끔씩 갖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세 가지 얘기할 때는 정말 아주 뭐 식약처라든지 공단을 복지부를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국가나 규제기관이 이런 걸 강력하게 하면서 국가의 건강을 위해서 강력히 대처를 해야지 왜 대처를 안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다가 정작 법안을 이상한 거 내면은 그런 거는 이제 신문하고 방송에 나오니까 지적을 해야지 뜨는 거고 신약 허가라든가 뭐 제품을 빨리 허가해 주는 거는 아무도 지적을 안 하니까 자기가 먼저 나서 가지고 계속 허가를 하자고 하는 거죠. 제가 예전에 아주 그 우스운 얘기를 들었는데 그 홍땡땡이라고 하는 그 모델 겸 배우가 있잖아요. 키 큰 그 여배우가 하루는 자기 뭐 친구 집인가 어디 집에 있는데 경찰이 찾아왔대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래갖고 왜 왔냐고 그랬더니 그 마약을 투약했다라고 신고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분이 깜짝 놀랄 거 아니겠어요? 자기는 그런 적이 없다. 그러니까 근데 경찰은 이제 일단 신고가 들어왔으니까 그 같이 가서 이제 모발 검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그 모발 검사를 했더니 깨끗한 거예요. 도대체 누가 그랬냐? 그랬더니 뭐 누가 그랬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얘기를 안 할 테니까. 근데 신고 내용이 뭐였냐면 방송에서 보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나와갖고 연애 프로그램에서 나와서 얘기하고 행동하는 저런 상태를 놓고 봤을 때 저 사람은 마약을 했으면 틀림없다라고 어떤 시청자가 신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 4차원적인 행동을 했다는 얘기겠죠. 지금 기도원님이 얘기를 하는데 이거 우리나라 국회의원들한테도 이런 게 필요한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이 갑자기 또 불현듯 들어가는 이게 반은 규제 강화, 반은 규제 완화라고 하는 어떤 똑같은 동일한 기관이잖아요. 제약회사라는 동일한 기관에 이게 반반이 오전 오후가 나뉘고 사실은 정상적인 이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사실 그렇게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그렇죠. 한번 우스갯소리를 해봤습니다. 네, 뭐 아니 국회의원인 분들이 뭐 마약을 했겠습니까? 그거는 뭐 그냥 제가 우스갯소리로 한 거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를 안 할 처방전은 그거였나요? 아까 그 80몇만 건에 거기 있나? 그것도 거기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합리적 의심을 한번 해볼 수도 있겠어요. 청와대 비아그라까지 있었으니까 예전에 예. 뭐 다른 얘기 뭐 그거 아니요. 뭐 하실 거 없어요? 아니 뭐 다른 얘기 없고 네. 그러니까 국감의 전반적인 거는 관련된 거는 그 국민의 안전성을 위해서 네. 규제가 필요한 분들은 규제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해야 된다. 근데 뭐 요즘 제네리 난립하면서 생동 잘해야 된다 그러면 결국은 조사를 잘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규정을 잘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인데 실질적으로 그 후에 나오는 국회 지적사항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대안 마련에 있어서는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부분들이 또 있다라고 아니 그러니까 생각이- 그분들이 방향이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다 똑같은 분은 아닐지 있지만 예전에 그 생동 그거 규제 완화할 때도 그거 하면 안 된다라고 저희들이 강력하게 얘기를 했는데 했던 분들인데 지금 와서 또 뭐 왜 그렇게 뭐 많이 이렇게 막 나오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곤란하죠. 그건 검사 한번 해보시고 그래서 그 한 거는 같은 내용 가지고 1년 전에 막 정색을 했던 내용을 다시 또 1년 뒤에 또 정색을 비슷한 내용으로 할 때는 뭐 일반 국민들은
잘 잊어먹지만은 우리는 매년 보는 저로서는 이해가 안 그러니까 되는. 그게 정말 재밌는 거예요. 그게 개그 콘서트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자유한국당에서 막 주장했던 내용을 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더니 요번에 확 바뀌어갖고 그 똑같은 내용을 그저께 비의료기관 건강증진 활성화 원격진료 그 토씨가 박근혜 정부에서 했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토씨 하나를 안 바꾸고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내고 또 자한당이 그거에 대해서 반대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얘기를 하고 이런 정말 블랙 코미디 같은 것들이 계속 발생을 하는 거죠. 예? 우리나라 국회가 사실은 너무 그 전문성이나 예. 그다음에 이 정말 이 나라가 이 보건 의료 분야에서 어떤 제도를 만들고 어떻게 해야지만이 정말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나라냐라고 하는 것들을 고민하는 정도의 수준의 국회는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어가요. 현저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저히. 그렇게 말입니다. 이거 말고 혹시 또 기타로 뭐 이 아니요, 국감에서 뭐 또 얘기가 됐거나 뭐 그런 거 없나요? 아, 그건 저희가 방송한 거 중에는 요 세 가지 정도가 안 한 것 중에서 혹시 또 뭐 크게 부각된 게 그 요번에는 그 유치원 뭐 그게 하도 크게 그 부각이 돼 갖고 나머지 사안은 국감이죠. 그렇죠? 유치원 국감. 예. 그 유치원 그 원장님들은 제가 생각할 때 약사들도 예전에 한약 분쟁이나 뭐 이런 의사들은 뭐 의학 분업 이럴 때 그걸 아마 잘 돌이켜 보셔야 될 거예요. 그때 그 국민들 여론을 거슬려 갖고 얼마나 많은 질타를 받아 갖고 지금까지도 회복할 수 없는 국면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주 악몽처럼. 그 아마 그런 일들을 안 해보셔서 그러신 것 같은데 국민 여론을 이기기는 상당히 힘든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저희들이 경험이긴 한데 어쨌든 이번 국감은 어쨌든 뭐 그 유치원 국감. 유치원이 아주 막 그리고 들어봐도 좀 너무하긴 하더라고요 사실 그 유치원 그 회계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아무리 너무해도 여의도 사람들보다 너무하겠어요. 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렇죠. 뭐 여의도 그건 사람들보다 뭐 못한 네. 여의도 사람들의 비교를 하겠어요. 뭐 정말 송쌤 뭐 혹시 이번 국감에 뭐 이거 외에 뭐 다르게 얘기하실 거 없으세요? 그러면 저희들이 방송한 거나 국감에 관련된 내용들은 뭐 특별하게 이거 외에는 뭐 저희들이 짚어드릴 것도 없고 내용도 뭐 그때 사실은 다 짚었는데 다시 한번 반복되는 내용이라서 내용 뭐 저희들이 오늘 요번 이 방송은 상당히 부드럽게 뭐 좀 농담도 섞어가면서 방송을 했습니다. 이거를 준비하시느라고 그 네 분 선생님 참 수고가 많으셨고요. 다음번 주제는 뭘로 하죠? 다음번은 공공의료 관련돼 가지고 좀 얘기가 나온 게 있어요. 뭐 공공의료 원래 그 발전 대책이 있었는데 국가에서 요번에 발표한 거 나왔는데 같죠? 이게 작년에 발표한 것보다 좀 더 후퇴했다라는 얘기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거 좀 짚었고 그 다음에 하나는 최근 그 이제 가장 좀 핫했던 지역에서 이제 공공의료를 만들자라고 해서 시민 차원에서 만들자 해가지고 성남의료원 부분들이 많이 그 시민들이 같이 노력을 해가지고 쟁취했던 어떤 그 성남 지역 병원 거점 병원이라고 해야죠. 그런 것들을 공공병원을 했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약간 그 생각보다 이상한 방향으로 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한번 좀 보고 그 부분을 한번 평가하고자 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번 주제까지 말씀을 드렸고 뭐 다시 뭐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없습니다. 없으시면 그 13회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